2025년 12월 8일 프랑스 알스톰 본사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고속철 입찰, 또 한국이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임원 한 명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는 한국 현대로템의 EMU 370 시험 주행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시속 370km, 프랑스 TGV보다 빠른 속도였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한 임원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열차 바퀴나 제대로 조립하는지 걱정했던 나라였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이 고속철도 도입을 발표했을 때 프랑스의 반응은 명확했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계약서 문구는 있었지만 실제로는 철저한 기술 봉쇄였습니다. 공장 내부에 칸막이를 치고 핵심 설계 도면은 절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한국이 독자 기술을 갖는 게 아니라 영원히 프랑스 부품을 사다 쓰는 고객으로 남는 것이었습니다. 조립이나 잘해라. 당시 프랑스 기술진이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지금 그 조립국이 프랑스의 안방 시장인 유럽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체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립국에서 경쟁자로 대체 어떻게 이런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처절하고 통쾌한 30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2월 어느 추운 아침 파리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최 박사님, 프랑스 알스톰 본사에서 긴급 회의를 열었답니다.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전화기 너머 마르크의 목소리가 묘하게 떨리고 있었죠. 저는 62살이 된 지금도 그 남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아시아 본부장. 10년 전부터 한국 고속철을 주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EMU 370 때문인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폴란드 입찰에서 한국이 유력 후보로 부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 연구소 앞마당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죠. 저는 최철민입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석연구위원. 31살이던 1994년 겨울 천안 차량기지에서 처음 눈을 맞았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연구원에 갓 들어온 신입이었습니다. 서울대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고 고속철도라는 꿈을 안고 이곳 문을 두드렸죠. 그해 봄 대한민국은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랑스의 TGV 기술을 도입해 한국형 고속철도를 만들겠다고요. 계약 체결식 날 서울 프레스센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기술 이전을 약속합니다. 한국은 곧 고속철도 기술 보유국이 될 것입니다. 프랑스 알스톰 대표의 말이었죠.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1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 그 한가운데 제가 서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피에르를 처음 만났습니다. 38살의 프랑스 수석 엔지니어.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이라는 그는 샴페인 잔을 들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최 박사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저 눈빛 속에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지를요. 1995년 봄 충남 천안 차량기지 건설 현장에 프랑스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피에르가 이끄는 20명 남짓한 엔지니어들이었죠. 저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세계 최고의 고속철 기술을 배울 수 있겠구나 싶었죠. 최 박사, 저쪽 A동은 우리 작업 공간입니다. 한국 팀은 B동에서 조립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피에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A동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되고 있었던 거죠. 높이 2m가 넘는 철제 칸막이였습니다. 저기요, 피에르. 저 칸막이는 왜 치는 겁니까? 아, 작업 효율을 위해서죠.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의 대답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엔 뭔가 무거운 게 내려앉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칸막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피에르, 설계 도면 좀 볼 수 있을까요? 구동 시스템 구조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일주일째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죠. 피에르는 매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박사, 그건 우리 회사 노하우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해라니요. 12조 원을 주고 기술 이전을 약속받았는데 도면 한 장 볼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은 초반이니까 신뢰를 쌓으면 보여주겠지 싶었죠. 비동 조립 교육장에서 저희가 배운 건 정말 기초적인 것들 뿐이었습니다. 볼트 체결 방법, 배선 연결 순서, 부품 번호 읽는 법. 마치 공장 현장 실습생 교육 같았죠. 옆에 있던 김 선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기술 이전인가? 조립 매뉴얼 외우기잖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A동 앞을 지나가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칸막이 너머로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왔죠.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도요. 그들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반면 저희는 매일 똑같은 조립 작업만 반복하고 있었죠. 최 박사, 이것 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피에르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부품 주문서였죠. 이게 뭡니까? 다음 분기 필요한 부품 리스트입니다. 수량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순간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저희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부품 주문서를 작성하고 프랑스 본사에서 보내는 부품을 빠짐없이 받아 조립하는 것. 그게 전부였던 거죠. 피에르, 우리는 언제쯤 설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목소리를 낮췄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죠. 설계요? 최 박사,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건 우리 몫입니다. 계약서에는 기술 이전이라고. 기술 이전 맞습니다. 조립 기술 말이죠. 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립이나 잘하시오, 최 박사. 부품 주문서는 정확하게 작성하고요. 그게 한국 팀의 역할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12조 원. 국민 세금으로 모은 그 어마어마한 돈으로 저희가 산 건 조립 매뉴얼과 부품 주문 권한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계약서를 꺼내 다시 읽어봤죠. 기술 이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붙은 작은 글씨들, 쌍방 합의하에 필요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를 통해라는 문구들이 보였습니다. 저희는 속은 겁니다. 아니, 속았다는 표현도 맞지 않을지 모르죠. 애초에 프랑스는 기술을 넘겨줄 생각이 없었으니까요. 그들이 원한 건 영원한 부품 고객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천안 들판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굴욕이 저희를 어디로 이끌지를요. 1996년 겨울 천안 차량기지는 추위와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저희 한국팀은 여전히 비동에 갇혀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하면 똑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칸막이 너머 A동에서는 프랑스 엔지니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고 B동에서는 저희가 묵묵히 볼트를 조였습니다. 최 박사, 이거 보세요. 김 선배가 조립 매뉴얼을 펼쳐 보였습니다. 전부 프랑스어로 적혀 있었죠. 번역본도 있었지만 기술 용어들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1차 현가장치라는데.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설계됐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립하세요만 있죠. 선배의 목소리에 지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저희는 부품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지 원리를 배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A동 문을 두드렸습니다. 피에르,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죠? 전동기 설계도를 한 번만 봤으면 합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싶어서요. 피에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뒤에서 함께 일하던 프랑스 엔지니어 한 명이 킥킥거렸죠. 최 박사, 또 그 얘기입니까?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건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계약서 운운하지 마십시오. 그가 날카롭게 끊었습니다. 처음으로 짜증을 드러내는 거였죠. 우리는 계약을 지키고 있습니다. 조립 교육, 부품 공급, 기술 자문.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바라는 건 욕심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조립만 하면 됩니다. 설계는 영원히 우리 몫이에요. 그게 싫으면 독일이나 일본한테 가보시죠. 거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동안 서 있었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동료들과 모였습니다. 5명의 연구원이 좁은 방에 둘러앉아 소주잔을 기울였죠.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저들이 안 가르쳐 주는데. 가르쳐 주지 않으면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뜯어보는 거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소주잔을 내려놨죠. 최 박사, 그게 무슨? 프랑스에서 들여온 시제 차량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완전히 분해해보는 겁니다. 부품 하나하나 사진 찍고 스케치하고 측정하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김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계약 위반 아닙니까? 배우는 게 위반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는지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에르가 뭐라 했습니까? 조립이나 잘하라고요. 좋습니다. 조립을 하려면 분해도 할 줄 알아야죠. 그렇게 저희의 긴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1996년 겨울 어느 주말 새벽 차량 기지는 고요했습니다. 저희 5명은 손전등을 들고 경납고로 들어갔죠. 그곳에는 프랑스에서 들여온 TGV 시제 차량이 서 있었습니다. 은빛 차체가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죠. 정말 하는 겁니까? 막내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저는 공구함을 열었습니다. 렌치, 드라이버, 측정기. 준비해온 장비들이 덜컹거리며 소리를 냈죠. 각자 맡은 부분 있죠? 저는 전동기, 김 선배는 대차 현가장치, 이 선배는 제동 시스템. 알겠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차체 하부 패널을 열었죠. 복잡하게 얽힌 배선과 유압 라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천천히 합시다. 하나하나 사진 찍고 위치 표시하고 분해 순서 기록하면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추운 겨울인데도 말입니다. 전동기 커버를 벗기자 560kW급 모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교한 코일 배치, 냉각 채널 구조, 베어링 배열. 모든 게 경이로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중얼거리며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그려나갔죠. 치수를 재고 각도를 측정하고 재질을 추정했습니다. 최 박사, 이거 보세요. 김 선배가 현가장치 쪽에서 불렀습니다. 다가가 보니 공기 스프링과 댐퍼의 조합 구조가 보였죠. 이 배치가 일반적인 거랑 다릅니다. 어떻게요? 댐퍼 각도가 15도 정도 틀어져 있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저희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죠. 횡방향 진동을 잡기 위한 설계였던 겁니다. 고속주행 시 발생하는 미세한 흔들림을 이 각도로 상쇄하는 거였죠. 대단하네요. 그림 그려요, 빨리. 각도 정확하게. 그렇게 밤새 작업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모든 걸 원래대로 조립했죠.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저희가 그날 밤 무엇을 했는지요. 월요일 아침 평소처럼 비동에서 조립 작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는 부품의 이름만 아는 게 아니었죠.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최 박사, 이상하네요. 김 선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매뉴얼에는 2V 토크가 80Nm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차량은 95로 조여져 있더라고요. 아, 그거요. 저도 발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진동 때문일 겁니다. 매뉴얼은 평지 기준이고 실제로는 여유를 둔 거죠. 어떻게 아세요? 주말에 공부 좀 했습니다. 선배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죠. 그날 오후 피에르가 비동에 들어왔습니다. 최 박사, 오늘 작업 상태 어떻습니까? 순조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가 갑자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말에 경납고 출입 기록이 있던데요. 누가 들어갔습니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굳게 유지했죠. 저희 몇 명이 들어갔습니다. 부품 재고 확인차. 재고요? 주말에? 빠뜨린 게 있을까봐 걱정돼서요. 피에르는 한동안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코웃음을 쳤죠. 뭘 받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해 못할 테니까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1997년 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겁니다. 나라 전체가 휘청거렸죠. 회사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고 저희 연구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최 박사, 정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소장님이 저를 부르셨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고속철 프로젝트 예산을 30% 삭감한답니다. 30%요? 그것도 모자라서 사업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끝입니다. 영원히 기술 종속국으로 남는 거죠. 소장님, 그럼 안 됩니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나라가 이 지경인데 고속철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겠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무렵 프랑스 쪽에서 또 한 방을 날렸습니다. 부품 가격을 30% 인상한다는 통보였죠. 이게 뭡니까? 피에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는 태연했죠. 환율 변동 때문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환율 조정 조항도 있습니다. 최 박사, 한국 경제 사정이 어려운 건 우리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피에르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을 한다고요? IMF 터진 나라가요?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우리 부품 계속 사다 쓰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니겠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아래 폐업 안내문이 붙은 가게들이 보였죠. 정말 불가능한 걸까? 하지만 그날 밤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말마다 모아온 자료들을 펼쳐놨죠. 스케치 수백 장, 측정 데이터 수천 개, 사진 수백 컷. 6개월 동안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미 시작했잖아.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전동기 스케치를 들여다봤죠. 코일 배치도 냉각 채널 구조도 베어링 사양. 프랑스가 숨기려 했던 것들이 여기 다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동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우리 환경을 생각해 봅시다. 탁자에 한국 지형도를 펼쳤죠. 프랑스는 평야가 많습니다. 직선 구간이 길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산이 많고 터널이 많고 곡선이 많죠. 김 선배가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유럽형 설계로는 한국 땅에서 최적 성능을 낼 수 없어요. 가감속을 더 잘해야 하고 곡선 주행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겁니까? 언젠가는 해야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선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 박사, 현실을 봅시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예산은 깎이고 사람들은 해고되고. 이런 상황에서 독자 개발이요? 그래서 포기합니까? 포기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겁니까? 10년? 20년? 그동안 프랑스 부품값은 계속 오르고 우리는 영원히 조립만 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게 터져나왔죠. 지금 포기하면 끝입니다. 기술은 한번 놓치면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예요. 어차피 예산이 줄었으니 작게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뭘 시작하는데요?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해 보는 거죠. 작은 부품부터. 실패해도 좋습니다.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김 선배가 입을 열었습니다. IMF가 끝나면 예산이 다시 늘어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순 없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멈추지 않기로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IMF를 극복하고 2004년 드디어 그날이 왔죠. 4월 1일 KTX 개통식이었습니다. 서울역 광장은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은빛 KTX가 승강장에 서 있었습니다. 대통령님이 테이프를 끊었고 첫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41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플랫폼 한쪽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죠.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최 박사. 피에르가 다가왔습니다. 그도 10년이 흘러 48살이 되어 있었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고속철 시대를 열었군요. 우리 기술이 큰 역할을 했죠.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KTX의 핵심 기술 60%는 여전히 프랑스 것이었습니다. 개통식이 끝나고 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지난 10년을 돌아봤죠. 저희가 몰래 모았던 자료들, 주말마다 했던 역설계, 작은 부품들을 직접 만들어 보려던 시도들. 그 모든 게 아직은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최 박사님, 문이 열리며 소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정부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승인이 났습니다.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KTX 산천, 차세대 한국형 고속열차 개발입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우리 기술로 만드는 겁니다. 물론 프랑스 기술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핵심은 국산화하는 게 목표예요. 정말입니까? 2005년부터 본격 착수합니다. 최 박사가 총괄 책임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대전 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2005년 봄 KTX 산천 개발팀이 꾸려졌습니다. 저를 포함해 30명의 연구원이 모였죠. 젊은 얼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번 프로젝트 목표는 명확합니다. 첫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독자 기술 확보, 프랑스 기술 의존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5년이 흘러 2010년 KTX 산천이 드디어 운행을 시작했죠. 국산화율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부품들, 특히 고출력 전동기는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최 박사님, 이 정도면 성공 아닙니까? 젊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성공이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독립은 아니죠.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여전히 프랑스 부품을 사다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피에르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국의 KTX 산천? 물론 발전했죠. 하지만 완전 자립이요? 10년 내로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10년. 또 10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2015년 저는 52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석 연구위원이 됐죠. 그해 여름 젊은 연구원 한 명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최 박사님, 저는 김수연입니다. 이번에 전동기 개발팀에 배치됐습니다. 38살의 패기 넘치는 청년이었죠. KAIST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 우리 목표가 뭔지 알죠? 560kW급 전동기 국산화입니다. 맞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20년 전 제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새로운 세대와 함께 진짜 싸움이 시작된 건요. 2015년 가을 대전 연구소 지하 실험실에서 수연이가 첫 시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최 박사님, 1차 전동기 시제품 완성했습니다. 560kW급 모터였죠. 은색 케이싱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수연이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요. 테스트해 봅시다. 실험대에 고정하고 전원을 넣었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모터가 돌기 시작했죠. 회전수가 올라갔습니다. 2000rpm, 3000rpm, 4000rpm. 그때였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경고등이 켜졌죠. 출력이 목표치에 못 미칩니다. 수연이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480kW까지밖에 안 나와요. 코일 배치 문제일 겁니다. 전원을 끄고 분해했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니 코일 간 간격이 불균일했죠. 다시 만들어야겠습니다. 수연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2016년 봄 2차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이번엔 출력은 나왔죠.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열됩니다, 박사님. 30분 연속 가동하자 온도가 9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안전 기준은 80도였죠. 냉각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프랑스 모터 기억나죠? 냉각 채널 구조. 20년 전 제가 스케치했던 그림을 꺼냈습니다. 수연이의 눈이 커졌죠. 이건 언제 그리신 겁니까? 1996년. 몰래 분해해서 그렸어요. 정말입니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연이는 한동안 그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이 구조를 응용해 보겠습니다. 2016년 겨울 3차 시제품. 출력도 나오고 냉각도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났죠. 진동이 심합니다. 고속 회전 시 미세한 떨림이 발생했습니다. 베어링 정렬 문제였어요. 수연 씨, 괜찮습니까?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밤늦게까지 실험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집에 가지 않았죠. 저도 함께 남았습니다. 박사님,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처음 해보는 거니까요. 프랑스는 어떻게 한 건가요? 그들도 수십 년 걸렸을 겁니다. 우리한테 안 보여준 건 실패의 역사죠. 2017년 한 해가 통째로 실패로 채워졌습니다. 4차, 5차, 6차 시제품. 모두 어딘가 문제가 있었어요. 출력이 부족하거나 과열되거나 진동이 심하거나. 최 박사님, 제가 능력이 없는 건가요? 수연이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경험의 문제예요. 경험이요? 프랑스는 150년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이고요. 하지만 우리에겐 그들이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절박함입니다. 그들은 지키려 하지만 우린 얻어야만 하죠. 2018년 봄 전환점이 왔습니다. 김 선배가 공기역 학팀에서 성과를 냈던 거죠. 최 박사님, 유선형 전두부 설계 완성했습니다. 공기 저항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KTX 청룡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10%요? 네. 차량 하부에 커버 구조를 적용했거든요. 돌출부를 최소화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수연이가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저도 해냈습니다. 전동기요? 네. 출력 밀도를 높이면서 소형 경량화까지 성공했어요. 냉각 효율도 개선됐고요. 7차 시제품이었습니다. 테스트를 돌렸죠. 560kW 출력, 안정적인 온도 유지, 진동 최소화. 됐습니다. 수연이가 소리쳤습니다. 실험실에 있던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년간의 실패 끝에 드디어 성공한 겁니다. 프랑스 기술 없이 우리 손으로 만든 560kW 전동기였습니다. 그날 밤 연구소 옥상에서 수연이와 맥주를 마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시작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요. 2018년 여름부터 2021년까지 저희는 폭풍처럼 달렸습니다. 전동기 성공이 돌파구가 됐죠. 다른 팀들도 연쇄적으로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박사님, 진동 제어 시스템 테스트 결과 나왔습니다. 이 선배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을 뛰고 있었죠. 어떻습니까? 공기 스프링과 댐퍼 조합으로 횡방향 진동 가속도를 30% 낮췄습니다. 30%요? 네.
유럽 기술 표준 최고 등급을 통과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20년 전 제가 몰래 스케치했던 그 구조를 이제 저희가 더 개선해낸 겁니다. 승차감 지수도 측정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유럽 EN 기준 상회합니다.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2019년 가을 차체 설계팀에서 희소식이 왔습니다. 압출 알루미늄 구조 적용 성공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샘플을 보여줬어요. 은색 알루미늄 프레임이었죠. 무게는 어떻습니까? 기존 대비 8% 감량했습니다. 강성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소음 차단은요? 복합 차음제를 배치했습니다. 내외부 소음 모두 감소했어요. 하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전동기, 현가장치, 차체, 공기역학. 각 팀이 만든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었죠. 2020년 봄 수연이가 또 한 번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박사님, 출입문 국산화 성공했습니다. 출입문이요? 네.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수입하던 고속 차량용 출입문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밀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공기 압력 차에도 견디도록요. 출입문. 작은 부품 같지만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고속 주행 시 터널 진입하면 급격한 압력 변화가 생기죠. 그걸 견디는 문을 만드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테스트는요? 100회 반복 개폐, 압력 변화 시뮬레이션 모두 통과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수연 씨. 그가 웃었습니다. 38살이던 그는 이제 43이 되어 있었죠. 저도 63이 됐고요. 2021년 겨울 런던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IILWAY 거젯의 제임스 기자였죠. 최 박사님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48살의 영국인이었습니다. 20년간 세계 철도 산업을 취재해온 베테랑이었죠. 무슨 소문입니까? 한국이 차세대 고속열차를 개발 중이라던데요. 그것도 완전 국산 기술로요. 아직 개발 중입니다. 볼 수 있을까요?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조립 중인 시험 차량이 있었죠. 제임스는 한참 둘러봤습니다. 이 전동기 프랑스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정말입니까? 그의 눈이 커졌어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죠. 출력이 얼마죠? 560kW입니다. 놀랍군요. 한국이 정말 해낼 줄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인정이 보였죠. 기사 쓰실 겁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럽 독자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왜죠? 한국이요? 30년 전만 해도 조립만 하던 나라가요? 이제 프랑스나 독일과 경쟁한다고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임스, 30년이면 충분히 긴 시간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하지만 고속철 기술은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30년이 걸렸죠.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뭔가 적기 시작했어요. 2021년 말 각 팀의 성과를 모아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소장님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죠. 전동기 국산화 완료. 공기역학 최적화 완료. 진동 제어 유럽 기준 초과. 차음 성능 향상. 출입문 국산화. 하나씩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아올랐죠. 최 박사님, 소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EMU 370 프로젝트 정식 승인이 났습니다. 국토부 주관 7개 기관 참여. 예산 225억 원.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온 거죠. 착수 시기는요? 2022년 4월입니다. 그날 밤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죠. 1994년부터 지금까지 28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죠. 박사님, 지금 뉴스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무슨 일입니까? 프랑스 알스톰에서 차세대 TGV M 개발 발표했답니다. 2030년 목표로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경쟁이 시작된 거죠. 우리도 서두릅시다.
2022년 4월 EMU 370 프로젝트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중심으로 7개 기관이 모였죠. 총괄 책임자는 저였습니다. 60살의 나이에 가장 큰 도전을 맡은 겁니다. 여러분, 첫 전체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시속 370km, 설계 최고 속도 407km, 그리고 100% 국산 기술. 회의실에 앉은 50여 명의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봤죠. 긴장과 기대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준비돼 있어요. 2년 8개월. 그게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2022년 여름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수연이가 전동기 팀을 이끌었고 김 선배는 공기역학 팀을, 이 선배는 현가장치 팀을 맡았죠. 박사님, 기존 560kW로는 부족합니다. 수연이가 보고했습니다. 시속 370km를 내려면 더 높은 출력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요? 최소 600kW는 돼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해야죠. 그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2023년 봄 첫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 저항이 예상보다 높게 나온 거죠. 최대 속도가 350km에서 막힙니다. 김 선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두부 형상을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석 달은 필요합니다. 2달 안에 해야 합니다. 2달이요? 일정이 빠듯해요. 늦어지면 전체가 밀립니다. 밤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죠. 0.1도 각도 차이가 공기 저항을 바꿨습니다. 됐습니다. 한 달 반 만에 김 선배가 외쳤습니다. 유선형 각도 최적화 완료. 공기 저항 목표치 달성했어요. 2023년 가을 각 부품이 하나둘 완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동기, 대차, 차체, 제동 시스템. 20여 개 주요 부품이 조립장에 모였죠. 이제 조립만 남았습니다.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도 이제 46살이 됐더군요. 조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품 하나하나는 완벽해도 조합이 안 맞으면 소용없어요. 2024년 봄 시험 차량 1호가 조립됐습니다. 은빛 차체가 형광등 아래 빛났죠. EMU 370이라는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테스트입니다. 회전 롤러 시험장에 차량을 옮겼습니다. 실제 주행 환경을 재현하는 장비였죠. 속도 올립니다. 100km, 200km, 300km. 계기판의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350km 돌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60, 370. 370 달성했습니다. 환호가 터져 나왔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올립니다. 380, 390. 400km 돌파. 그 순간 실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1996년 그 추운 겨울밤 몰래 열차를 분해하던 때부터 지금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국토교통부 브리핑룸. EMU 370 핵심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윤진환 철도국장의 발표였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상업 운행 기준 시속 370km, 설계 최고 속도 407km. 20개 테스트 항목 모두 통과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외국 기술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제로입니다. 100% 국산 기술입니다. 회장이 술렁였죠. 그날 저녁 연구소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파리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최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마르크였습니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정말 해낼 줄은 몰랐거든요. 30년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박사님,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년 초에 폴란드에서 고속철 입찰 공고가 나올 겁니다. 한국도 참여하실 건가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온 거죠. 진짜 시험대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자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되겠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하늘에 별이 떠 있었죠. 28년간 준비했습니다. 이제 세계 무대에 설 차례였습니다. 2025년 1월 폴란드 국영철도에서 공식 입찰 공고가 나왔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크라쿠프까지 350km 구간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사업이었죠. 최 박사님 입찰 참여하시겠습니까? 국토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연합니다. 경쟁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프랑스 알스톰, 독일 지멘스, 일본 히타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죠. 이게 저희 기술을 증명할 기회였으니까요. 현대로템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여했죠. 이정훈 차장이 실무를 맡았습니다. 38살의 유능한 젊은이였어요. 박사님 제안서 초안 작성했습니다. 봅시다. 서류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EMU 370 스펙 가격, 일정, 유지보수 계획. 잘 짜여진 제안이었죠. 좋습니다. 이대로 제출합시다. 2월 초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죠. 그 무렵 파리에서는 다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마르크가 알스톰 본사 긴급 회의를 소집했던 거죠. 한국을 막아야 합니다. 피에르는 이제 6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었죠. 마르크,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한국은 이제 진짜 위협입니다. EMU 370 스펙 보셨습니까? 우리 TGV보다 빠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폴란드는 우리 텃밭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다른 유럽 국가들도 흔들립니다. 며칠 뒤 폴란드 언론에 기사들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고속철, 검증 안 된 신생 기술. 프랑스 150년 전통 vs 한국 20년 선택은 명확하다. 유럽 안전기준 충족 여부 의문. 이정훈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박사님, 언론 공세가 시작됐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폴란드 여론이 흔들리고 있어요. 기술 검증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못한 건 아니었죠. 3월 초 1차 서류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프랑스, 독일 3개국이 통과했죠. 다음은 기술 심사입니다. 토마스 코발스키, 폴란드 국영철도 기술평가위원장이었습니다. 56살의 바르샤바 공대 교수였죠. 화상회의로 처음 만났습니다. 최 박사님, EMU 370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시속 370km 주행 실증 데이터가 있습니까? 회전 롤러 시험에서 400km까지 검증했습니다. 실험실 성능이 아닙니다. 실제 선로에서 장기 운행한 데이터를 묻는 겁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KTX 산천 데이터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속 305km급입니다. EMU 370은 새로운 모델이라. 바로 그겁니다. 토마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신모델이라는 건 검증이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프랑스 TGV는 수십 년 운행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기술은 훌륭합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실험실 성능과 실제 운행은 다르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연구소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실증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수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말이 맞습니다. 우린 아직 실제 선로에서 370km를 달려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 선배가 물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직접 달려보는 거죠. 지금 당장.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택에서 오송까지 구간 극한 시험 운행을 시작합니다. 시속 400km 목표로. 언제부터입니까? 내일부터입니다.
그 결정이 저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을 줄은 그때 몰랐습니다. 2025년 3월 중순 평택역 차량기지에서 극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EMU 370 시험 차량이 새벽 어둠 속에서 준비를 마쳤죠. 최 박사님 정말 하시는 겁니까? 이 선배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첫날 시험은 순조로웠습니다. 시속 350km까지 안정적으로 주행했죠. 하지만 360을 넘어서자 미세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진동 수치 올라갑니다. 모니터를 보던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허용 범위 내입니까? 아직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370을 넘어서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동이 커지기 시작했죠. 비상제동 준비하십시오. 감속합니다. 열차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습니다. 저는 이마를 짚었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선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실험실 롤러와 달리 실제 선로는 미세한 굴곡이 있거든요. 일주일간 같은 문제가 반복됐습니다. 360까지는 문제없지만 370을 넘으면 진동이 발생했죠. 현가장치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수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2주는 필요합니다. 일주일 안에 해야 합니다. 3월 말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토마스였죠. 최 박사님 중간 보고 자료 받았습니다. 검토하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증 데이터가 여전히 약합니다. 지금 시험 운행 중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상 4월 중순까지 최종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달력을 봤습니다. 2주 남았더군요. 4월 첫째 주 재조정한 차량으로 다시 시험했습니다. 이번엔 370까지 안정적이었죠. 하지만 380에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동 반응 시간이 지연됩니다. 얼마나요? 0.3초 정도. 안전 기준은요? 0.2초 이내입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겨우 0.1초 차이. 하지만 고속에서는 치명적인 차이였죠. 제동 시스템 점검합니다. 지금 당장. 밤샘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유압 라인, 브레이크 패드, 제어 시스템. 모든 걸 다시 확인했어요. 4월 10일 폴란드 제출 마감 닷새 전. 최 박사님. 이정훈 차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폴란드 언론에서 또 기사 냈습니다. 한국 시험 차량 문제 발생했다고요. 어디서 샜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진동 문제, 제동 지연. 누군가 정보를 흘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전체 회의를 열었습니다. 30여 명의 연구원이 모였죠. 모두 지쳐 보였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28년을 준비했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실험실 성능과 실제 운행은 정말 다르더군요. 수연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김 선배는 창밖을 바라봤죠. 박사님, 막내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포기하시는 겁니까? 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수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 박사님, 우리가 28년 동안 뭘 했습니까? 프랑스가 안 가르쳐 줄 때 몰래 배웠잖아요. 17번 실패했을 때도 18번째 시도했고요. 하지만 지금도 똑같습니다. 닷새 남았으면 닷새 동안 하는 거죠. 그의 눈빛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소장님이 들어오셨죠. 최 박사 국토부에서 연락 왔네. 무슨 내용입니까? 폴란드 입찰, 우리가 불리하다는 보고가 올라왔다더군. 철수하는 게 어떻겠냐고. 안 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이번에 물러서면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유럽 시장은 물론이고 다른 나라들도 우릴 신뢰하지 않을 겁니다. 소장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아. 하지만 자네들 상태를 봐. 다들 쓰러지기 직전이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 넘게 밤샘 작업을 반복했죠. 수연이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고 김 선배는 기침을 달고 살았습니다.
닷새만 더 주십시오. 닷새 안에 해결할 수 있나? 해야 합니다. 소장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알았네. 하지만 무리하지는 말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연구원들을 돌아봤어요. 들으셨죠? 닷새입니다. 뭐부터 합니까? 수연이가 물었습니다. 문제를 하나씩 정리합시다. 진동, 제동, 그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기압 분포가 불균이랍니다. 전력 효율도 목표치보다 3% 낮아요. 하나씩 칠판에 적어 나갔습니다. 문제가 20개가 넘었죠. 닷새 안에 이걸 다 해결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눕시다. 팀별로 문제를 분담하는 겁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닷새가 시작됐습니다. 수연이 팀은 제동 시스템에 매달렸습니다. 유압 라인을 완전히 재배치했죠. 0.3초였던 반응 시간을 0.2초로 줄여야 했습니다. 압력 센서 위치를 바꿔봅시다. 어디로요? 브레이크 패드 직전으로. 신호 전달 경로를 단축하는 거죠. 밤새 작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결과가 나왔어요. 0.19초입니다. 됐어. 수연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한편 김 선배 팀은 진동 문제와 씨름했습니다. 현가장치 댐퍼 각도를 0.5도씩 조정하며 수십 번 테스트를 반복했죠. 15.5도에서 최저값 나왔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370km에서도 안정적입니다. 이 선배팀은 공기압과 전력 효율을 담당했습니다. 차체 틈새를 밀리미터 단위로 조정했죠. 기밀 테이프 두께를 0.2mm 늘렸습니다. 효과는요? 공기압 균일도 95% 달성했어요. 4월 13일 마감 이틀 전 모든 수정 사항을 적용한 차량으로 최종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새벽 4시 평택역은 고요했죠. 출발합니다.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0, 200, 300. 속도계가 올라갔어요. 350 통과 안정적입니다. 360, 370. 진동 수치를 주시했습니다. 정상 범위였죠. 380, 390.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400km 달성.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항목 정상입니다. 동적 밸런스, 제동 반응, 공기압 분포, 전력 효율. 비상 제동 테스트 시작합니다. 400km에서 급제동을 걸었습니다. 열차가 부드럽게 감속했죠. 제동 거리 안전 기준 충족. 20개 테스트 항목 모두 통과입니다. 그 순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던 거죠. 수연이가 달려와 저를 부축했어요. 박사님 해냈습니다. 그래요. 해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62살 노인이 새벽 4시에 선로 옆에서 울고 있었죠. 4월 14일 모든 데이터를 정리해 폴란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 흘렀죠. 2025년 5월 중순 폴란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박사님, 토마스 위원장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실증 데이터 검토 완료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입니다. 시속 400km에서 모든 안전 기준을 충족했더군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한국에 가겠습니다. 직접 타보고 싶어요. 6월 첫째 주 토마스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이정훈 차장이 마중 나갔죠. 환영합니다, 위원장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단단했어요. 다음 날 평택 오송 구간 시험 운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토마스뿐 아니라 폴란드 철도청 관계자 3명이 더 왔죠. 준비됐습니까? 네, 언제든 출발 가능합니다. EMU 370객실에 탑승했습니다. 토마스는 좌석에 앉아 차체를 만져봤어요. 압출 알루미늄이군요. 맞습니다. 무게는 줄이고 강성은 유지했습니다. 출입문도 직접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고압 기밀 구조로 설계했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발합니다.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택역을 빠져나와 본선에 진입했죠.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100, 150, 200. 승차감이 부드럽군요. 토마스가 말했습니다. 공기 스프링과 댐퍼를 최적 조합했습니다. 횡방향 진동을 30% 줄였어요. 250, 300, 350. 토마스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속 350km로 지나가는 풍경이었죠. 소음도 적습니다. 복합 차음제를 적용했습니다. 내외부 소음 모두 유럽 기준을 상회합니다. 360, 370. 목표 속도 달성했습니다.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는 무표정했어요. 더 올려보십시오. 더요? 네. 최대 속도까지. 수연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승객 여러분, 잠시 시험 주행을 실시하겠습니다. 속도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380, 390, 400. 토마스는 손을 좌석 팔걸이에 올려놨습니다. 진동을 느끼려는 거였죠. 놀랍습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400km인데도 떨림이 거의 없어요. 현가장치 설계를 한국 지형에 맞춰 최적화했습니다. 한국 지형이요? 네. 유럽은 평야가 많지만 한국은 산과 터널이 많습니다. 곡선 구간 안정성을 극대화했죠. 열차가 천안 터널에 진입했습니다. 순간적으로 공기압이 변했지만 차체는 안정적이었어요. 기밀 성능도 완벽하군요.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오송역이 가까워졌죠. 감속합니다. 400에서 300, 200으로 속도가 떨어졌습니다. 제동이 매끄러웠어요. 오송역 플랫폼에 정차했습니다. 토마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죠. 최 박사님. 네. 이건. 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럽 기준을 상회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정말입니까?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타보니 확실합니다. 이 열차는 실전에서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그날 저녁 토마스와 식사를 했습니다. 대전의 한 한정식 집이었죠. 최 박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습니까?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조립만 하던 나라였죠. 솔직히 그렇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30년간 우리가 해결한 문제들입니다, 위원장님. 프랑스가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우린 스스로 배웠어요. 실패를 반복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정한 기술 독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가 잔을 들었습니다. 9월 바르샤바에서 뵙겠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기대하겠습니다. 잔을 부딪혔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진짜 승부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9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 국영철도 본사 대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이었죠. 저와 이정훈 차장, 수연이가 함께 갔습니다. 최 박사님 떨립니다. 이 차장이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62살 나이에도 손이 떨리더군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한쪽에는 프랑스 팀이 앉아 있었어요. 마르크가 보였고 놀랍게도 피에르도 있었습니다. 은퇴했다고 들었는데 특별 자문으로 온 모양이었죠. 피에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31년 만이었어요.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어 있었죠. 최 박사.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피에르. 당신이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소. 저도 몰랐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왔습니다. 토마스 위원장과 평가위원 5명이 입장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프랑스 알스톰부터. 마르크가 일어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TGV-M은 150년 전통의 결정체입니다.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픽이 펼쳐졌죠. 유럽 전역에서 검증된 신뢰성, 수십 년의 운행 데이터, 완벽한 유지보수 시스템,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어요. 가격 경쟁력도 확보했습니다.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낮췄죠. 마르크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오랜 파트너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음 한국 현대로템. 제 차례였습니다. 일어나서 단상에 섰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최철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했어요. 저는 31년 전 이 산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1994년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TGV를 도입할 때였죠. 피에르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저희는 조립만 배웠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배웠고 실패를 반복했으며 결국 독자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EMU 370 사진이 떴습니다. 시속 370km, 설계 최고 속도 407km, 100% 국산 기술입니다. 주행 저항 10% 감소, 진동 제어 30% 개선, 유럽 기준을 상회하는 성능,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스펙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산과 터널이 많습니다. 곡선 구간이 많죠. 유럽과 다른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했어요. 이 기술은 폴란드에도 적용됩니다. 지형이 다양한 나라일수록 저희 열차가 유리합니다. 토마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차량 공급뿐 아니라 운영, 유지 보수, 기술 이전까지 패키지로요. 기술 이전이요? 한 위원이 물었습니다. 네. 진짜 기술 이전입니다. 피에르 쪽을 다시 봤습니다. 저희는 31년 전 기술을 숨기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기술을 나누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폴란드 엔지니어들이 원하면 저희 연구소에서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설계 도면도 공유하고 현지 생산 기술도 이전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죠.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심사위원들이 퇴장했습니다. 결과는 한 달 뒤에 발표된다고 했죠. 복도에서 피에르를 마주쳤습니다. 좋은 발표였소, 최 박사. 고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31년 전 무엇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소. 피에르. 그때 칸막이를 치지 말았어야 했어. 진짜 기술 이전을 해줬어야 했지. 그랬다면 지금 당신들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고 있었을 거요. 늦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술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그는 한참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당신이 이기길 바라오. 고맙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10월 20일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폴란드 고속철 사업 최종 후보. 대한민국 현대로템. 전화기 너머로 이 차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우리가 선정됐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1년. 1994년부터 2025년까지 31년이 걸렸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모로코에서 문의가 왔고 사우디에서 관심을 보였으며 인도에서 협력 제안을 해왔죠. 그리고 놀랍게도 파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026년 1월 프랑스 알스톰 본사였습니다. 최 박사님 협력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젊은 프랑스 엔지니어의 목소리였죠. 협력이요? 네. 저희 차세대 TGV 프로젝트에 한국 기술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특히 진동 제어 시스템이요. 웃음이 났습니다. 31년 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대전 연구소 앞마당에 봄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EMU 400 개발 회의 시작합니다. 400이요? 네. 2030년 목표로 시속 400km급 개발 착수합니다. 일어섰습니다. 62살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았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1994년 겨울 천안 차량기지에서 칸막이를 마주했던 31살 청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칸막이가 저희를 더 강하게 만들 줄은요. 조립국이 설계국이 되고 기술 소비국이 수출국이 되고 이제는 세계 표준을 만드는 나라가 되기까지 31년이 걸렸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저를 보며 일어났어요. 시작합시다.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창밖으로 EMU 370 시험 차량이 보였습니다. 은빛 차체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조립이나 잘하라던 그 말. 이제는 저희가 세계의 기술을 가르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기술은 숨길수록 빼앗기고 나눌수록 커진다는 걸 31년이 걸려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2030년 한국은 신의 속도를 향해 달려갑니다.